네, 이번 시간은 총수요 총공급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 보면은 경기 변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26장은 단기적 경기 변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27장은 이제 경기 조절형 거시적 경제 정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총수요 총공급 분석을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26장 저번 시간에 26장 하고 총수 총공급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무엇이냐, 이게 보면은 이제 단기적 경기 변동이라 그랬거든요. 26장에서는. 경기 변동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장기적 생산과 차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제 26장에서 잠깐만요. 26장에서 그 처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GDP의 단기적 변화라 그랬잖아요. 경기 변동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 추세가 이 빨간색 추세라는 것은 장기적인 거를 보여주는데 이 장기와 벗어난 요것들 요거를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단기적으로는 우리 장기 생산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이 얘기였었는데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총공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경기 변동에서 제 20년장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는 뭐냐면은 잠시만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는 결국에는 관계가 생산량과 물가와의 관계예요. Y하고 P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 곡선이 있고 뭐 공급 곡선이 있고 막 그러는데 수요 곡선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공급 곡선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좀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각 물가 수준에서 가계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출하는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좀 저번 시간에 뭐 승수 효과를 할 때 좀 얘기를 했었어요. GDP에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렇죠? Y는 C, 민간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수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ISLM 모형이라고 해서 이걸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S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investment saving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없다 그럴 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죠. 그렇죠? NX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Y-C-G는 I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민간이 소비하고 정부가 지출하고 남은 돈 이게 세이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S 곡선이라는 것은 실물시장 균형에서 세이빙하고 인베스트먼트 같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실물에서 결정되는 균형을 IS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S라는 것은 실물시장 균형이다. 그래서 우리 했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수요라는 것은 그냥 민간, 기업, 정부 대부분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이제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세금 빼고 나머진 거에 대해서 결정된다. 이 알파2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알파2라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알파2가 0.7이면 뭐죠? 그러니까 세후 소득 중에서 70%는 소비한다. 그죠? 그 다시 말하면 30%는 저축한다. 이 얘기나 똑같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래서 소비라는 것은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투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금리가 오르면 투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베타1 마이너스 베타2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투자가 감소한다.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가 얘기했던 거는 공급은 수요에 맞춘다. 수요가 어떻게 변화했든 간에 공급은 변화시킨다. 그죠? 공급은 맞춘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균형에서는 이 수요나 공급이나 같으니까. 그럼 Y는 C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이게 C. 투자 함수는 금리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G 플러스 Nx는 그대로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할 거는 뭐냐면은 뭐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죠. Y가 왼쪽에도 있고 Y가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우리 정리하자. 그렇죠? Y에 대해서.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2는 나머지 그대로 쭉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Y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IS 곡선이라는 것은 ISLM은 소득과 금리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금리와 소득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요런 것들은 승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LM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ISLM 간의 관계를 통해서 총수요 구간을 도출하는데 LM은 뭐냐면 리퀴디티 머니라서 화폐시장 규정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해서 P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P를 넘기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화폐 수요라는 것을 화폐 수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넣고 다니는 돈. 여러분들 신용카드 없다고 가정하고. 자, 얼마나 여러분들 지갑에 돈을 꽂고 다닐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 화폐 수요는 가격이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플러스 관계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으러 식당 가죠. 그렇죠?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갑에 돈을 갖고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밥값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주머니에 지갑에다 넣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수요는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이라 이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신용카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그러니까 지갑에 갖고 다니는 돈이랑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돈이랑 금액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갑에 있는 돈은 소득에 비례한다. 그렇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와는 마이너스 관계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갑에 돈을 갖고 있으면은 그 돈의 수익률은 얼마예요? 0이죠, 0. 오늘 10,000원 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뭐 지갑 딱 열어봤을 때 그대로 10,000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0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금하면은 얘네들은 10% 이자 준다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갑에 있으면 수익률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갑에 돈을 적게 갖고 다니겠죠. 그래서 보면은 다시 이걸 실제로 하면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의 금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화폐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 시장은 좀 특이한 게, 뭐 여기다 R이라고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공급은 수직이에요. 통화량. 왜냐면은 정부가 공급을 하니까. 그 다음에 수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는
수요는 이자가 올라가면은 화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얘를 지갑에 있는 돈으로 사례 들어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균형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에서는 뭐가 균형 통화량을 결정해요?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공급에 의해서. 하여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 화폐 수요 함수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화폐 수요라는 것은 소득에 비례하고 금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LM 곡선도 ISLM 같은 경우는 소득과 금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Y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거죠. 그 Y를 정리하면은 델타를 1으로 나눴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델타2 나누기 델타1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아무 숫자는 놓고요. 그래서 이 LN 곡선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IS 곡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IS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Y는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LM에서는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X 곡선은 이렇게 도출이 됐죠. 자, 그러면 ISLM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죠. 총수요 곡선은 Y하고 P하고 관계, 물가하고 생산과의 관계.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좀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은 이 LM에서 실질 통화 공급이 줄어들어요. 여기요. 실질 통화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가 올라요. 시중에 돈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은 투자가 줄어들어요. IS에서. 그쵸? 우리가 IS 곡선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가 줄어들죠. 그쵸? LM 곡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LM 곡선에서는 그렇죠. 이게 올라가면은 실질 통화 공급이 줄어들어서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떨어져서 Y가 줄어들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그냥 총수요 곡선을 봤을 때 P하고 Y하고는 음의 관계가 있더라. 총수요 곡선은 음의 관계가 있더라.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더라도 어떨 때 Y가 늘어날지는 IS 곡선에서 보면은 정부 변수 보면 G, 그쵸? G가 올라가거나 세금이 줄어들면은 Y가 늘어나죠. 그쵸? LM에서는 뭐냐면은 LM에서는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은 Y가 늘어나죠.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현상들은 다 총수 요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세금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은 다 총수 요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총 공급 곡선은 이제 두 가지 곡선이 있거든요. 이게 좀 그렇죠. 장기 총급 곡선. 수직이란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제 총수요 곡선은 ISLM을 통해서 구한다. 여기에 보면은 수요 측면이 다 들어갔다.
다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 정부 변수로는 정부 지출, 세금, 그 다음에 통화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장기 총무 곡선은 이렇게 수직이라는 얘기죠. 장기 총무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경제가 가지고 있는 K와 L을 충분히 다 써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생산에 내는 그 생산량을 또 Y바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는 잠재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장기적으로는 왜 장기 총무 곡선이 왜 수직이냐? 수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피해, 물가에 영향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오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물가도 오르지만은 임금도 장기적으로는 임금도 충분히 다 오른다는 얘기죠. 뭐 아니면은 또 다르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통화량이 올랐을 때 단기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고정돼 있을 수 있으니까 실질 통화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 경제 구분하는 단기와 장기 구분은 무엇이 변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실질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은 금리 떨어지고 투자 늘어나고 그다음에 Y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P니까 P만 좀 초점을 둘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오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에이스모글에서는 임금 얘기를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장기적으로는 임금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 임금은 변화가 없다. P가 10%로 오면은 물가가 10%로 오면은 명목 임금도 10% 오른다.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 실질 변화율은 차이가 없다. 임금 차이가 없으니까 고용에도 변화가 없고 생산에도 변화가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기 본 것처럼 장기 총국 곡선이라는 것은 물가가 변하더라도 생산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다 비례적으로 변하니까. 단기는 어떻게 됐죠? 단기?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장기 생산량과의 차이. 이게 더 벗어나는 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물가가 상승했을 때 단기적으로 임금이라는 것은 계약 등에 의해서 고정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 임금은 어떻게 돼요?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실질 임금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은 뭐냐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 고용하는 비용이 싸졌으니까 고용을 늘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은 또 이게 또 단기 총국 곡선은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단기 총국 곡선은 Y하고 P가 이제 양의 관계거든요. 근데 장기 총국 곡선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장기 총국 곡선은 P가 올랐을 때 Y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직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단기 총국 곡선은 물가가 올랐을 때 다른 게 고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면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총국 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실질 GDP는 그 경제가 보유한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이를 재화와 서비스로 변환하는 생산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죠? 우리 생산 함수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AK 뭐 이렇게 KL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물가 수준은 장기 실질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가가 변했을 때 다른 변수들도 다 같은 비율로 변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 총국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단기 총국 곡선이 왜 우상향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10번에 단기 총국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게 넣었었거든요.
임금 경직성, 그러니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임금 경직성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오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임금은 고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약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금 협상을 1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협상에 의해서 그 가격이 임금이 고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올랐을 때는 실질 임금은 요거는 올랐지만 이거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 사람 고용하는데 비용이 싸졌으니까 고용을 늘리고 생산을 늘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임금 경직성 이론에 따르면은 단기 총국, 이거 쇼넌 에그리게 서플라이 커브야. 단기 총국 곡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격 경직성 이론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거죠. 사실 기업은 다음에 경제 효과에 대한 예상을 토대로 가격을 미리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초로 해서 가격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들이 내년에 제품 가격을 얼마를 받을까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예상으로는 물가가 한 2% 정도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자기네들 가격도 2% 인상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자신들이 예상했던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2%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가격을 2% 올렸어요. I 제품. 그래서 이걸 2% 올렸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은 5%였던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로 따졌을 때 이렇게 하면 요거는 2% 올랐고 실제로는 5% 올랐으니까 자기네들은 오히려 실질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재화의 실질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상대 가격이.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좀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을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Y하고 P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착각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착각 이론. 그러니까 왜 단기 총국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이론을 설명해 드리는데 뭐냐면은 착각 이론 뭐냐면은 이거는 상대 가격이 이렇게 된 거고요. 착각 이론은 뭐냐면은 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변화할 때 생산자들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번이랑 가격 경직성 이론이랑 비슷한데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사람들이 예상한 수준보다 높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기업들은 2% 얘기했는데 실제 물가는 5%예요. 이거는 기대예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랬을 때 보면은 재화 서비스의 공급자들은 산출물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의 상대 가격이 오르는 것을 잘못 판단해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자신들이 예상한 물가 수준, 예를 들어 2% 물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 가격도 2% 오를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물가가 5% 올라서 자기네들 가격이 5%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물가 상승 때문에 자기네들 제품이 추가로 5%로 오른 건데 자기네들 상대 가격이 올랐다고 이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본 것처럼 총수요 곡선은 ISRM을 통해서 이렇게 좀 조절되고 장기 총 곡선은 장기적으로 생산량이라는 것은 그 물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단기 총 곡선은 물가가 오르면 생산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개만 알면은 총수요 총국 분석 다 거의 대부분 끝난 거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봐서
잠시만요. 네, 다시 이제 총수요 총무권 부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세 가지 Y하고 P 관계했을 때 총수요 곡선을 도출한다. 이거는 이제 ISLM상에서 좀 도출했었고요. 총무곡선. 총무곡선은 장기적으로 경제는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서 주어진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을 이용해서 요만큼의 생산을 한다 이겠죠. 그러니까 장기 산출물보다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덜 생산하는 경우는 이게 경기 변동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기 총국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래서 아까 뭐 사례 보였지만 임금 경직성 이론, 가격 경직성 이론, 착각 이론, 뭐 이거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단기 총국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단기 총국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생산이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균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균형이라는 게 지금 봤을 때 보면은 자연 산출량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그 장기 수준의 산출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제가 이제 보면은 이게 잠재 산출량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장기 균형에 있을 때는 이 산출량이 있었을 때 보면은 일단은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장기 총국곡선이 이렇게 있고 단기 총국곡선 세 가지 만나는 점에서 이제 그 장기 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그러면 경기 변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하는 거죠. A가 초기 균형이에요. 그래서 총수요가 감소했어요. 어떤 부정적인 수요 충격으로 해서 좀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단기 균형하고 장기 균형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단기 균형은 총수요 곡선하고 단기 총국 곡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장기 균형은 뭐냐면은 총수요하고 단기 총국 곡선하고 장기 총국 곡선 세 개가 다 만나는 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총수요 감소했을 때. 그 다음에 단기 총국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Y는 장기에다가 그러니까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총수요가 감소하면은 단기 균형이 어디죠? 단기 균형은 이 총수요 곡선하고 초기 총국 곡선을 만나는 요 B.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산출량이 감소되는 거죠. 부정적인 수요 충격이 왔을 때는 산출량이 단기적으로 Y2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기 산출물, 장기 균형 산출물보다 과소가 되죠. 이럴 때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요 Y2 산출문이라는 것이 장기 산출문이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자,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러면 단기 균형은 그냥 총수요와 단기 총국곡선이 만나는 곳이다.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랬을 때. 자, 보면은요. 장기 균형에는 뭐냐면 여기 단기에서 보면은 단기 산출량의 초점을 한번 더 보세요. 단기 산출량은 Y2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장기 산출량보다 적죠. 그죠? 장기 총국곡선상에 있는 장기 산출량보다 적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면요. 물가가 하락해요. 물가가 하락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 장기 총국 곡선이 단기 총국 곡선이 밑으로 하락하죠. 그래서 쭉 하락하면서 어디까지 하락하냐면은 보세요. 이게 새로운 총수의 곡선 AD 곡선이 있고 장기 총국 곡선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락하냐면은 이게 여기까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함에 따라서 세 개의 그래프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기 균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해서 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총수요 곡선이 있는데 AD가 있고 장기 총국 곡선이 있고 보통 이게 뭐 장기 곡선이라고 하고 단기 총국 곡선. 자, 이제 A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충격이 와서 AD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단기 균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총수요 곡선하고 단기 총국 곡선하고 만나는 점, 요 점, 그렇죠? B, 그렇죠? 자, B라는 데에서 단기 균형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부정적인 충격이 오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물가는 하락하죠, 기본 대비. 그 다음에 생산량도 감소하죠, 그렇죠? Y로 되죠, 생산량을. 그래서 이 장기 균형보다 적게 생산하니까 경기 변동이 생긴다. 그럼 장기는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단기 균형에서는 이 Y라는 것이 YP보다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기 생산량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자연 산출물이라고 하거든요. 장기 균형에서는 자연 산출물이 뭐냐면은 물가의 변동을 유발시키지 않는 산출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적게 생산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 물가가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는 장기 산출량보다 적으니까 이 물가가 서서히 하락할 거예요. 이 단기 총국 곡선이 이렇게 하락해요. 어디까지 하락하냐면은 C라는 점까지. 그래서 장기로 보면은 장기 균형에서 보면 다시 Y가 생산량이라는 생산량이라는 것이 그 장기 산출물로 회귀를 해요.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면 부정적 수요 충격, 이거 단기하고 장기 있죠. 단기는 뭐냐면은 Y도 감소하고, 그죠? A에서 B로 갔으니까 YP에서 Y로 줄어들죠, 그죠? 그 다음에 물가도 하락하죠, 그죠? 장기로는 어떻게 돼요? 장기로는 다시 이게 YP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는 조금 더 하락하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은 부정적 충격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원상태로 이 장기 수준으로 산출량은 회귀를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요 경로를 통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니까 물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단기 총국 곡선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장기 총국 곡선,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단기 총국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단기 총국 곡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A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단기 총국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은 새로운 단기 균형은 어디죠? 단기 균형은 항상
단기 규정은 뭐라 했어요? 총수요 곡선하고 단기 총국 곡선이 만나는 점 어디 있죠? 이게 단기 총국 곡선이 이렇게 있고 요거하고 총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여기죠. 자, 단기 규정, 그래서 단기 규정에서는 생산량이 Y1이죠. 그렇죠? 그럼 장기는 어떻게 될까? 장기적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장기는 어떻게 되면은 단기 규정에서는 Y1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생산량이 장기 생산량보다 적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하락해야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됐다가 점진적으로 다시 이게 하락하는 거죠. 원래대로. 장기적으로는 다시, 그러니까 단기 규정은 뭐냐면은 A에서 그냥 B로 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변하면은 단기 총국 곡선만 변하는 거죠. 총수요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정책 같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총공급 감소에 대한 총수요 확대 정책,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보면은 부정적인 충격이, 공급 충격이 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게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시 원래 원상태로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부 대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교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총수요 곡선이 다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처럼 다시 원유 가격 상승도로 인해서 단기 총국 곡선이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A에서 B로 경제는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총수요는 아까 우리 ISLM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정부 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통화 공급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총수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플러스적인 요소는 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가 위축됐을 때 B의 경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총수요 곡선을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G를 늘리거나 T를 깎거나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공급 감소했다는 총수요 확대 정책.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였냐면 A였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단기 총국 곡선이 유상했을 때 이렇게 경제가 B로 가니까 산출량이 줄어들죠. 그렇죠? 자연 산출량보다 하죠. 장기 산출량보다 줄어드니까 이걸 다시 장기 산출량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수요를 늘린다는 얘기죠. 정부가 총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거나 통화공급을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얘기했던 게 다음 장에 나오는 그 경기조절형 거시경제 정책 제 27장이랑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총수요 총공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27장 얘기하는 데 있어서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는 지금 봤을 때 그 총수요 총공급을 Y하고 P와의 관계를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GDP, 그쵸? GDP라고 하는 이런 거랑 물가랑이 사실은 거시경제에서 가장 관심 있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에이스모글루 책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고용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보완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제27장 경기조절형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